네, 정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의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밖에 정치권 이슈들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이 됐고요. 김부겸 국무총리의 국무회의 발언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를 표하며 유가족분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인께서는 제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시면서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정부 이전 장례를 국가장으로 하여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장례 절차를 놓고 일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정부의 결정은 국가장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번 결정의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논란이 있었던 것은 과거에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12.12 사태의 주역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 5.18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의 무력 진압 이런 것들에 대해 책임이 역시 있다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예.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두 가지를 기준으로 놓고 판단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어쨌든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러저러한 이제 사안에 대해서 예우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어떤 그런 절차들을 진행해야 된다는 게 법에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법을 적용할 것인지 이제 얼마나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등을 판단하는 게 필요했는데 예. 그러한 이제 방식으로 이제 좀 예우를 갖춰서 장례를 치르고자 한다면 그러면 그 법을 적용하면 되는데 두 번째로 고려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 이제 유가족의 뜻인 것이죠. 유족들의 뜻이었는데 일단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족들은 법령에 맞는 방식으로 검소하게 치러달라는 것이 고인의 뜻이다라고 그러한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에 맞는 방식으로 하자면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어쨌든 국가장으로 이제 치르도록 돼 있거든요. 옛날에 이제 국장이냐 국민장이냐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그게 이제 통합이 됐기 때문에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돼 있고 이 국가장으로 치르는 데 있어서 어떤 결격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지금 이제 뭐 실형을 살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고려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현행 법령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장으로 치르는 방식으로 이제 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국가장 어떻게 치러지는지 좀 짧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이 국가장이라는 것은 정부가 책임지고 이 장례 절차를 주관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례 절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국고에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5일 동안 이제 진행이 되고 이 장례위원장을 김부겸 총리가 이제 맡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 정부가 주관하는 장례로 치러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간은 닷새간인 것이고요. 국가의 예산이 들어가는 장례 절차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국가장은 결정이 됐는데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는 것인가? 그건 또 아니라고 해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국립묘지, 즉 현충원 등에 이제 안장이 되느냐 여부는 전직 대통령이고 이제 국가에 상당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어떤 공을 세웠으면은 당연히 이제 국립묘지에 안장을 고려해봐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여기에는 법령에 결격 사유들이 이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죄로 실형을 받은 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실형을 받은 바 있는 그런 상황, 이걸 적용한다면 국립묘지법에 의하면 국립묘지 안장은 이제 불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고 더군다나 사회적으로도 이 국립묘지 안장은 이제 좀 여러모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이제 5.18 민주화 항쟁 당시에 이제 희생됐던 분들의 유가족들의 경우에는 이 국가장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예. 당연히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정부와 그리고 유가족들이 같이 고려한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그런 방안보다는 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임 시에 조성했던 이 통일동산 여기에 좀 장지를 이제 두는 것으로 논의를 했고 그렇게 결론이 났다 이런 상황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 조화를 보냈고 조의를 표했습니다. 근데 장례 절차가 시작되면 빈소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될 것인가? 이제 그 부분도 관심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색깔로 보자면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의 조문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상황은 아닐 것이에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과거에 이제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몸을 담았었고 그 당시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노태우 전 대통령도 이제 군부 독재의 후신이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적극적으로 조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겠는데 그러나 이 대통령은 역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지향보다는 국가를 대표하고 정부를 이제 대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보면 당연히 이제 국가장으로 치러지는 이런 어떤 장례 절차에서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의 빈소를 조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예.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적 여론이 또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까지 고려를 한다면 과연 직접 조문을 가는 것이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 판단은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또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조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여전히 이제 좀 논란인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서 하나 더 고려해야 될 게 내일부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떠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공식적으로는 국가장을 치르는 기간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예우를 따로 표할 그러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예. 저울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예.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조문을 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도 유영민 대통령실장이 지금 조문을 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짧게 예상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국가장을 이제 본인이 직접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직접 조문하는 게 필요하다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모로 이제 5.18 이 희생자들의 이 유가족들에 대한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를 또 해왔거든요. 예. 그런 점까지 이제 좀 고려를 해보자면 예. 저는 조문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보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조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민주당 쪽 상황을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 당내 경선 상대였던, 경쟁 상대였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오찬을 가졌는데요. 지금 정세균 전 이제 후보로 일단 통칭하겠습니다. 전 경선 후보 그리고 뭐 이낙연 전 후보의 경우에도 지금 상임 고문의 역할을 맡기로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추미애 전 후보, 그러니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게 이제 좀 미묘한 문제이죠, 사실. 추미애 전 장관의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전직 당대표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임 고문단으로 이제 위촉이 되는 대상으로 거론되는 사람들 이제 이낙연 전 대표하고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이제 이해찬 전 대표거든요. 이 세 분의 경우에는 전직 당 대표를 어떤 형식으로든지 민주당 이전 정당까지 포함해서 맡았던 경력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원로로서 이제 고문단으로 합류한다 이런 그림인 것인데 이 기준으로 맞추자면 당연히 추미애 전 장관도 전직 당 대표를 맡은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고문단에 포함되는 것이 또 자연스러워 보이죠. 그런데 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정세균, 이낙연, 이해찬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또 이 국가적으로는 정부의 총리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전직 총리였다. 그렇죠. 네. 그런 기준으로 보자면 또 추미애 전 장관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총리를 예. 맡은 이력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론되는 것은 이 공동선대위원장 중에 한 명을 담당하는 것이 유력하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형식의 어떤 높고 낮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미애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할 수 있겠는데 예. 선대위를 전체를 구성하는 그런 어떤 그런 퍼즐 조각을 좀 맞추는 그런 형태로 본다면 예.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한 건데요, 결국. 예. 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맡을 것이냐 이걸 중심에 놓고 좀 고려하고 판단할 그럴 대목들이 있는데 이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내용적으로 본다면 오늘 이제 뭐 회동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좀 이런 기본소득이라든지 또 경기도를 운영하면서 냈던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하게 제시를 하고 있지만 이 정부가 추진했던 개혁의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그동안 적극적인 목소리를 좀 내오지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경기도지사를 하느라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검찰개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경선 과정에서도 그 검찰개혁이라든가 또 언론개혁이라든가 이런 이 정권의 지지자들이 선호하는 이런 개혁 의제들을 굉장히 대표해서 자기가 굉장히 거론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해왔어요. 그리고 오늘 회동에서도 그 점을 추미애 전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경선에 본인이 이제 나선 것의 의미를 되짚으면서 내가 경선에 나서길 참 잘했다. 만약에 내가 안 나섰으면 이런 의제들이 실종됐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선대위에서도 이런 이제 의제를 밀어붙이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걸 네. 통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실 이제 좀 중도의 영역에서 좀 이렇게 위축되는 것도 우려할 만하지만 좌측으로의 유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어떤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불안감 이런 것들을 안고 개혁에 충분히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서 특히 예. 이제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특히 심상정 후보가 출마하는 과정에서는 유실될 우려가 있는데 아마 추미애 전 장관이 이 부분을 막아줘야 될 그러한 이제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은 예. 그런 부분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겠는가 중요해졌습니다. 저희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만나고 있는 경쟁 상대들에 대한 내용과 함께 더불어서 이 상대들이 이제 선대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짚고 있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와의 회동도 이미 있었고 이재명 캠프 즉 선대위는 다음 달 2일에 발족할 예정인데 용광로 선대위, 그러니까 원팀이 되는 선대위를 위해서 앞으로 남은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뭐 용광로라고 한다면 우선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선대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취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 경선 당시에 같이 이제 좀 상대 후보였던 이러한 분들을 이제 좀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각자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중점에 두고 지금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짜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개혁 의제들 그리고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경제적 비전 이런 것들을 이제 선대위의 구성에 반영을 하고 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내 조직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 그런 것들에 의한 어떤 당원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반전시키고 하나로 모으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담당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역균형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자신의 목소리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을 이제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선대위가 사실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 전체 선거의 판 자체를 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선거를 보면은 주로 후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짜여지고 후보가 이렇게 어떤 행보를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하고 해석을 하지만 이 전략 자체는 결국 선대위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예. 이게 서로 얼마나 유기적으로 역할 분담이 잘 되느냐에 따라서 역대 선거들을 사례들을 잘 분석을 해보면 예. 선대위하고 후보의 역할이 정말 어떤 퍼즐 조각이 맞는 것처럼 딱 맞아 떨어지는 선거가 잘 된 선거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렇게 본다면 이 선대위의 역할은 이 이재명 후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장점을 좀 살려주는 역할을 또 같이 해야 됩니다. 이 원래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던 장점이라는 것은 이 문재인 정권과 여러 가지로 이 문재인 정권의 후계자임과 동시에 문재인 정권이 하지 못했던 영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어떤 역할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정권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뤄낼 것이다. 이 점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면 뭐냐. 이 정권이 하지 못한 것 또는 못한 것들이 뭐냐. 잘못한 것은 뭐냐. 이런 것들을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메꿔줄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지지자들에게 이재명 정권이라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2.0 버전이기도 하지만 예. 하지만 그게 2.0이라는 게 이제 업그레이드된 2.0이다라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선거 전략을 짜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게 돼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 지지하는 것이 맞다라는 명분이 서는 것이고 그래야 지지자들도 원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점에서 선대위가 어떤 전략을 짜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빈소 방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뭐 나온 게 없습니다만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이 메시지 자체는 이제 충분히 이제 예상됐던 형식과 내용이죠.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형식으로든 입장을 내는 것이 이제 중요했는데 그것이 필요했고요. 예. 그런데 지금처럼 과오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성과도 있다. 과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제 12.12 쿠데타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어떤 책임, 이 탄압의 책임 이런 것이 과오인 것이고 성과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88 올림픽 개최도 있고 뭐 그다음에 어떤 북방 외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성과를 낸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메시지 자체가 오늘 나온 이제 정부 메시지하고 거의 동일한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송영길 대표라든지 더불어민주당 여당 내의 주요한 이 정치인들이 노태우 전 대통령을 평가하는 이런 주요한 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에서 청와대도 같은 형식과 내용의 메시지를 냈다고 보이고요. 다만 조문을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는 아마 막판까지 대통령 본인이 고심을 해서 결단을 내릴 문제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청와대 대변인이 밝히기는 좀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보입니다. 예. 오늘 오전부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이 된 상황인데요. 유족 측의 입장이 지금
들어온 게 있어서 이 내용도 잠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언을 공개했습니다. 5.18 희생자의 너그러운 용서를 구한다. 더불어서 장지와 관련된 내용도 정리가 되고 이제 정부 측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인 것 같은데요. 장지는 파주 통일동산 쪽으로 협의가 됐다라는 내용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유언을 이제 만나보게 되셨는데 이 내용은 또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유언도 이제 사전에 대략적인 이제 좀 내용 자체는 이제 어느 정도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요. 예.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실 본인이 직접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입장을 내거나 사과한 바가 사실 없습니다. 예. 자서전에서는 뭐 당시에 광주 시민들이 유언비어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속았던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 거 외에는 예. 본인 입장을 이제 그 대통령직을 수행한 이후에 공개적으로 얘기한 바가 없는데 이 직접 사과하는 게 필요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이 못한 것은 뭐 본인의 의사가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병석에 오래 누워 있는 상황에서 손해 위축증이라는 이 병 때문에 본인 거동이 불가능했던 부분도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자녀들이 사실 이 광주에 직접 방문을 해서 5.18 희생자 묘역에 이제 참배를 한다거나 예.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걸로 미루어 보면 아마도 본인으로서는 이 문제를 역사적 매듭을 아마 짓고 싶은 마음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것이죠. 예, 예. 다만 이 마지막 매듭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유언의 형태로라도 그렇게 좀 매듭을 짓는 것이 필요했다라고 보이고요. 예. 다만 이 5.18 희생자들 입장에서는 네.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문제인가? 그건 또 아닌 것이기 때문에 노태우 전 대통령은 뭐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여기에 대해 사과할 말은 없겠지만 예. 이 남은 사람들이 이 역사적인 상처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가 이제는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시각각 들어오는 관련된 속보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희 정치권 이슈는 민주당 쪽 관련된 사항들만 이 속보 이전까지는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제 야당 쪽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다음 달 초에 광주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미 이 부분은 이제 뭐랄까요? 그 캠프 측에서도 이미 공언을 한 바 있고 예고를 한 바가 있는데 광주를 방문하게 되면 어떤 광경들을 목도를 하게 될 것인가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점으로는. 광주 방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에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윤석열 전 총장이 광주에 방문하는 것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용섭 광주시장도 얘기를 하지만 광주에서 지금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전두환 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방문하면 여러 가지 뭐 항의를 하고 좀 고성이 오가고 이런 상황들이 있을 걸로 예상이 돼요. 네. 하지만 그런 상황 때문에 예를 들면 일각에서는 뭐 그게 어떤 정치적인 득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에게 보수 지지층들이 기대를 걸었던 것은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후보일 수 있다. 이 점에 기대를 걸었다는 거거든요. 네.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동안 이제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지지층으로부터 분리됐던 소위 중도층 중에서도 보수적인 성향의 이런 지지층의 마음을 담을 수가 있을 것이고 지역적으로 보면 이전까지는 윤석열 전 총장이 여론조사 해보면 호남에서도 상당히 지지가 있었어요. 국민의힘 입당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런 데서 보면은 호남에서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잠재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았던 건데 예. 지금 만약에 가서 또 충돌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전 총장으로서는 오히려 손해인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윤석열 전 총장도 광주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어렵게 됐구나.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 효과라기보다는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게 최소한의 도리인 겁니다. 정치인으로서 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좀 전두환 씨 관련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으면 그다음에는 사과라든지 또 광주를 방문해서 여기에 상처를 입은 분들에게 좀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야 되는 영역인 것이지 예. 이걸 해서 효과를 얻는 영역은 아닌 거고요. 이번 한 번으로 광주 시민들 마음이 풀리겠습니까? 풀리지 예.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에 관련돼서는 차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당연히 해야 할 행보이긴 하나 이것을 이제 전략적으로,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결국엔 어떤 진보에게 탄압받는 이미지, 광주에게 탄압받는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지지층의 결집을 노릴 것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 전망하는 것이 홍준표 캠프 측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에게 탄압받는 이미지를 연출하려고 날을 세웠는데
이건 이제 그 경쟁 후보 쪽 입장에서는 당연한 평가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캠프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이제 그 정원식 총리 사례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당시 학생운동권 이제에 있었던 학생들이 뭐 정원식 총리에 대해서 이제 뭐 밀가루를 던지고 해서 그렇게 좀 맞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서 보수층들이 뭔가 운동권의 폭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극을 받아서 뭐 뭉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 거 이제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효과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홍준표 의원 쪽에서 이제 이런 지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굳이 이 상황을 그렇게 해석하고 이제 공격할 문제인가 이게 오히려 예.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5.18 희생자들과 광주 시민들을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방식의 공격은 좀 자제했으면 하고요. 다만 이런 공격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 측 쪽에서도 돌아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 예.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쇼다라고 하는 게 탄압받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재생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지금 홍준표 의원 쪽은 방점을 찍고 있는 건데요. 예. 뒤집어 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정치 입문한 다음에 그다음에 보여준 게 이 집권 세력으로부터 탄압받았다. 그거 외에는 사실은 없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격도 가능한 겁니다. 예. 이게 이 5.18 관련해서 이제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전까지 가져왔던 이 자신의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씨 관련 발언이 이렇게 크게 논쟁이 된 이유도 사실은 한 축이 거기에 있거든요. 예. 자신의 정치적 비전을 보여줬다고 하는 게 오히려 중도적이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더 국민의힘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더욱더 논란이 되는 것이라는 거를 이번 기회에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탄압받는 어떤 그런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정말 윤석열의 정치가 뭐냐를 이제는 보여줘야 될 때다라는 것을 이런 논란들이 지적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정말 짧게 하나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어떤 광주 방문 내지는 홍준표 캠프 측의 반발 이 모든 걸 다 고려한다면 시기적으로는 광주 방문이 먼저일 것이고 그 다음에 경선 마무리가 이제 그 이후일 것인데요.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 측이 앞서고 있는 여러 여론조사들이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보다 앞서고 있는 여론조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광주 방문 이후에 약간의 변화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광주 방문 이후에 광주 방문 때문에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화하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다만 광주 방문 때문이 아니라 그 이후 기간, 경선까지 이르는 기간 동안에 이거 외에 다른 이벤트가 어떻게 일어나냐에 따라서는 요동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다시 한번 뭔가 실언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의원에게 상당히 밀렸는데 당원 여론에서는 우위라고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면 이제는 당원 여론까지 흔들릴 수 있다. 정말 그때는 위험해진다. 이런 상황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정된 광주 방문이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걸로 일단 전망을 해주셨는데 당심도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